한국과 협력한다고요? 부품이나 납품하라고 하세요. 중국이 한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GDP 1.7조 달러, 일본의 3분의 1, 인구 겨우 5천만, 동남아 수준의 경제력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몇 달 후, 그 중국이 70년 동맹국 일본을 긴급 협상 명단에서 아예 삭제했습니다. GDP 4조 달러 일본, 탈락. GDP 1.7조 달러 한국, 최우선 1순위. 일본 관료가 소리쳤습니다. 경제 규모가 3배 차이입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 없으면 48시간 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비웃던 그 나라 앞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쥐고 있었던 겁니까? 일본 관료가 그날의 충격을 증언합니다. 전 세계의 오만한 계산기를 처참하게 박살낸 대한민국의 통쾌한 한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베이징 외교부 회의실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협상 경력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3배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70년 경제 동맹인데 왜 한국을 먼저 부른 겁니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부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야자와 씨, 이건 체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아니면 우리가 멈춥니다. 중국이 멈춘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한국 앞에서 멈춘다고? 제 이름은 미야자와 케니치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30년간 동아시아 공급망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위기가 오면 누가 먼저 불릴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봤냐고요? 기술은 있지만 판을 쥐는 건 일본이다. 중국은 반드시 일본을 먼저 부를 것이다. 이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30년 경험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베이징 외교부의 긴급 전문이 날아간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도쿄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긴급 협상 대상국 명단. 1순위 대한민국. 일본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제 규모 3배 큰 일본이, 70년 동맹국 일본이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외교부에 전화했습니다. 일본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일본 외무성에 보고했을 때 30년 경력의 국장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그가 겨우 내뱉은 전부였습니다. 저는 직접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따졌습니다. 일본 GDP가 4조 달러입니다. 한국은 1.7조입니다. 왜 한국입니까? 부부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야자와 씨,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일본이 아무리 커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일본이 채울 수 없다? 경제 규모 3배 큰 일본이 한국 빈자리를 못 채운다고?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부부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교 서열도 경제 체급도 70년 동맹도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없으면 먼저 멈추는가? 그리고 그 답이 한국이었습니다. 경제 규모 3배 작은 나라가, 갈등 중인 나라가 중국에게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으로는 안 된다고 인정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일본이 채울 수 없다는 그 빈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반도체였을까요? 배터리였을까요? 아니면 세계가 아직 모르는 훨씬 더 큰 무언가였을까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장. 세계가 동시에 막히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중국 부부장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경제 규모 3배 작은 나라가 중국을 멈출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통상 보고서, 산업 동향, 중국 내부 문건.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격과 마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보고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상 첨단 반도체 수출 전면 금지.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완전 차단.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럽연합 정책 문서. 대중국 핵심 기술 이전 금지령. 독일의 반도체 장비,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프랑스의 정밀 기계. 모두 중국행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본 경제산업성 통제 품목 리스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대중 수출 제한.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 3종. 이것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포위작전이었구나. 동쪽에서 미국이, 서쪽에서 유럽이, 바로 옆 일본이. 세계가 동시에 중국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내부 문건을 펼쳤습니다. 입수하기 쉽지 않았던 자료였습니다. 베이징 산업정책연구소 긴급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 상황 지속 시 6개월 내 생산 라인 붕괴. 제 손이 멈췄습니다. 6개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겨우 6개월밖에 못 버틴다고? 다음 페이지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손을 내밀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미국 눈치를 봅니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유럽은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자체 생산은? 최소 5년 필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춥니다. 회의록에 10초간 침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한 참석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검토해봤습니까? 저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한국이 나옵니까?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데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70%, 전기차 배터리 30%,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정밀 화학. 또 15초간 침묵. 그리고 한 참석자의 목소리. 이게 다 한국 겁니까?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무역 통계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분석.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70%. 삼성, SK 하이닉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막았지만 메모리는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쥐고 있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배터리. 세계 3대 배터리 기업 모두 한국.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중국 전기차 공장이 이것 없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시장 점유율 80%.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스마트폰 공장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제조업 핵심 품목 중 한국 의존도 평균 40% 이상. 저는 다시 중국 회의록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최종 결론 부분. 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지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건 생존 문제입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 한국을 부른다. 최우선 순위로. 즉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세계. 위기가 오면 중국은 일본을 부를 것이다. 그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불렀습니다. 왜? 경제 규모 3배 작은 나라를,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나라를 왜 최우선 순위로 불렀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크기가 아니라 위치로 이긴 겁니다. 미국이 앞문을 막았을 때 뒷문 열쇠를 쥐고 있던 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발견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장. 한국은 모든 길의 교차점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를 쥐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중국 제조업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심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 세 가지가 중국 경제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정확히 급소를 쥐고 있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7나노 이하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당장 내일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만들어야 하고 서버도 만들어야 하고 통신 장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디램, 낸드 플래시.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한국이 70%를 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공급을 멈추면 중국 공장이 그날로 멈춥니다. 배터리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강국이 되려고 했습니다. BYD, 니오, 샤오펑.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쓰는 배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중국의 CATL, 2위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3위 중국의 BYD, 4위 한국의 삼성 SDI, 5위 한국의 SK온. 상위 5개 중 3개가 한국입니다. 더 중요한 건 고성능 배터리는 여전히 한국 기술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안전성,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을 보겠습니다. 파워 반도체, 구동 모터, 제어 시스템,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 모든 것에 한국 기업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LG마그나, LG디스플레이. 이들이 부품 공급을 멈추면 중국 전기차 생산 라인이 흔들립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몇 개 품목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제조업의 모든 핵심 연결고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산업부 내부 분석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제목이 한국 공급 중단 시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 메모리 반도체 공급 중단 시 48시간 내 스마트폰 공장 가동률 50% 감소. 일주일 내 생산 중단. 두 번째 페이지. 배터리 공급 중단 시 72시간 내 전기차 생산 라인 혼란. 2주일 내 주요 공장 가동 정지. 세 번째 페이지. 디스플레이 공급 중단 시 일주일 내 스마트폰 완제품 생산 불가. 결론. 한국 공급망 차단은 중국 제조업에 대한 즉각적 타격. 대체 불가능. 저는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이 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먼저 불렀는지. 중국이 왜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는지. 일본은 소재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회가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다른 루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48시간, 72시간, 일주일. 이 시간 안에 중국 공장이 멈춥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우회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을 지연시키는 순간 중국 제조업이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인구 5천만. 일본의 3분의 1 규모.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급소를 정확히 쥐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위치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길의 교차점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 막은 안문의 대체 루트, 유럽이 닫은 서쪽 문이 우회로, 일본이 조인 동쪽 통로의 비상구. 모든 길이 한국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1696자. 4장. 중국이 처음으로 계산을 멈춘 순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 회의록 전체본을 입수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회의. 그 회의록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의 시작.
주제는 한국을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첫 번째 발언.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한국입니까? 사드 배치 이후 우리가 얼마나 압박했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 손을 내민다는 겁니까?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언. 체면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까? 당장 다음 달 생산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언. 일본은 미국 눈치를 봅니다. 유럽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자체 생산은 5년 걸립니다. 그 전에 우리 공장이 먼저 멈춥니다. 침묵. 10초. 그때 한 참석자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을 빼고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시나리오 1. 일본으로 대체. 결론, 불가능.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설령 있어도 미국 압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2. 유럽으로 대체. 결론, 불가능. 거리가 멀고 유럽은 이미 중국 배제 정책 시행 중입니다. 시나리오 3. 자체 생산. 결론, 최소 5년 필요. 그 전에 생산 라인 먼저 멈춥니다. 시나리오 4. 한국 없이 버티기. 결론, 3개월 내 스마트폰 공장 가동률 50% 이하. 6개월 내 전기차 생산 라인 정지. 회의록에 적힌 한 줄.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참석자의 발언. 그럼 한국을 부른다는 겁니까? 사드로 우리가 얼마나 압박했는데요? 한국이 순순히 응할까요? 대답. 한국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입니다. 한국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발언. 하지만 체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먼저 부른다. 이건 우리가 한국에 무릎 꿇는 모습 아닙니까? 긴 침묵. 20초. 그때 최고 위급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체면과 공장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침묵. 다시 묻겠습니다. 외교 서열과 생산 라인 중 무엇이 먼저입니까? 또 침묵.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고 공장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공장을 살리고 체면을 접을 것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고 위급 관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당장 내일 우리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필수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가 멈춥니다.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침묵. 30초.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을 부른다. 최우선 순위로. 즉시. 회의록 마지막 줄. 이 시점부터 중국은 외교를 논의하지 않았다. 공장을 떠올렸다. 저는 회의록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은 처음으로 계산을 멈췄습니다. 아니, 계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우회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을 지연시키는 순간 중국이 멈췄습니다. 일본은 계산 가능했습니다. 유럽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만이 당장 멈추는 스위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체면을 접었습니다. 중국이 외교 서열을 무시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갈등을 잊었습니다. 왜?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중국은 처음으로 겁을 느꼈습니다. 경제 규모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자신들의 생존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이런 절박함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1698자. 5장.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구조가 말하게 했다. 중국이 한국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측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급하게. 중국이 기대한 한국의 반응.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조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에 단 한 줄만 답했습니다. 실무 협의가 필요하시면 산업부와 접촉하십시오.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외교 문제 아니었습니까? 왜 산업부입니까? 며칠 후 베이징에 도착한 한국 측 인사들. 중국은 외교관들이 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부사장, SK하이닉스 공급망 책임자, LG에너지솔루션 전략 담당, 현대차그룹 글로벌 사업 총괄.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재계 총수들이었습니다. 중국 측이 물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 오십니까? 한국 측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이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뜬 것. 중국 스마트폰 공장 가동률 그래프. 최근 3개월간 하락세. 다음 화면. 중국 전기차 생산 계획. 상반기 목표 대비 달성률 75%. 다음 화면. 중국 반도체 재고 현황. 디램 재고 2주치. 낸드 플래시 재고 3주치. 한국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만 보여줬습니다. 중국 측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측 답변. 우리가 공급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 삼성전자 디램 생산 라인 가동 계획. 중국향 물량 조정 시뮬레이션. 다음 화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급 스케줄. 중국 고객 사별 납품 일정. 다음 화면.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망 지도. 중국 전기차 공장 연결 라인. 한국 측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했습니다. 중국 측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엇을 원합니까? 조건을 말씀하십시오. 한국 측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공백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중국 측이 당황했습니다. 공백이라니요? 우리가 빠지면 어디가 비는지, 얼마나 빨리 멈추는지,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한국 측이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공장. 우리 메모리 없으면 48시간 내 가동률 50% 감소. 중국 전기차 공장. 우리 배터리 없으면 72시간 내 생산 차질. 중국 디스플레이 공장. 우리 OLED 패널 없으면 일주일 내 완제품 생산 중단. 대체 가능합니까? 일본으로? 유럽으로? 자체 생산으로? 침묵. 없습니다. 대체 루트가 없습니다. 중국 측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를 압박하겠다는 겁니까? 한국 측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구조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빠지면 시스템이 멈춘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조건도 없이 왜 여기 왔습니까?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 없이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한국 측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저는 이 기록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공백을 보여줬습니다. 숫자로, 그래프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빠지면 여기가 멈춥니다. 상대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1697자. 6장. 외교 서열이 아니라 산업 생존 순서. 다음 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중국 측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날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대신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중국 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물었습니다. 일본과는 논의 안 하십니까? 중국 측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일본이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측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것들은 한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다시 물었습니다. 유럽은요? 너무 멉니다. 게다가 유럽은 이미 중국 배제 정책 중입니다. 자체 생산은요? 5년 걸립니다. 우리는 5개월도 못 기다립니다. 중국 측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 측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교 서열상으로는 일본이 한국보다 우선 아닙니까? 중국 측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외교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입니까? 생존입니다. 산업 생존 순서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중국 측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외교 서열로 움직였습니다. 체급이 큰 나라, 관계가 깊은 나라를 먼저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은 누가 없으면 먼저 멈추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중국 측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 없이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유럽 없어도 시간이 걸리지만 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 없으면 우리가 멈춥니다. 48시간, 72시간, 일주일. 이 시간 안에 우리 공장이 정지합니다. 저는 이 대화 기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체급이었습니다. 경제 규모, 인구, 군사력. 큰 나라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준은 위치였습니다. 누가 급소를 쥐고 있는가? 누가 없으면 시스템이 멈추는가?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경제 규모는 3분의 1이지만 급소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중국 측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중국은 한국을 다르게 대우하겠습니다. 외교 서열이 아니라 산업 파트너로 대우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 측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사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측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별개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게 압박했던 사드를 별개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공장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체면보다 외교 원칙보다 과거 갈등보다 공장이 먼저였습니다. 회의 마지막. 중국 측이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제부터 한국은 우리 산업계획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한국 측이 물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입니까? 중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 생존 순서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섭니다. 그날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외교 서열이 아니라 산업 생존 순서.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을 제쳤습니다. 1696자. 7장.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 중국이 한국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 결정은 중국에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중국의 이 선택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한국을 먼저 부른 지 한 달 후, 일본 외무성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한국과 반도체 공급 장기 계약 체결. 일본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연합 산업정책 담당자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같은 시기 미국 상무부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공급망의 전략적 중요성 재평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중국이 한국을 선택한 순간 세계가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질문.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까? 새로운 질문. 한국이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중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공급 중단 시 일본 산업 영향 분석.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일본 전자기업들의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 60% 이상. 대체 불가능. 배터리. 일본 전기차 시장 확대 계획. 한국 배터리 기술 협력 필수. 디스플레이. 일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한국산 OLED 패널 사용률 70%. 결론. 한국은 일본 산업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유럽은 어땠을까요? 유럽연합산업정책 문서를 봤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성. 독일 자동차 산업의 한국 배터리 의존도 증가. 프랑스 전자산업의 한국 반도체 활용도 상승. 결론. 한국은 유럽 산업 전환에 있어 핵심 파트너.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 상무부 보고서. 한국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한국산 메모리 의존.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한국 배터리 기술 활용. 미국 IT 기업들의 한국 부품 사용. 결론. 한국은 미국 첨단 산업에 있어 필수 파트너. 저는 자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먼저 부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선택이 전 세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빼낼 수 없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산업계획에서 한국이 기준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육성 계획, 한국과의 협력 전제, 일본의 전기차 전환 계획, 한국 배터리 기술 확보 필수, 유럽의 그린 에너지 계획, 한국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우선, 미국의 첨단 산업 육성, 한국과의 동맹 강화 기반, 모든 계획의 앞줄에 한국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계산의 기준이 됐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한국을 빼는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깨달았고 일본이 뒤따랐으며 유럽이 인정했고 미국이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외교의 본질을 바꿔놓았습니다. 8장. 외교의 체급이 바뀐 나라. 저는 모든 자료를 다 본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외교 경력. 30년간 믿어온 세계. 그 모든 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 한국의 외교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설득해야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한국은 부탁해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설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한국 외교를 봤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설명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70%, 배터리 30%, 디스플레이 80%. 숫자가 한국을 증명합니다. 한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요구합니다. 한국이 빠지면 멈춥니다. 시스템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설득합니다. 대체 불가능. 우회 불가능. 현실이 상대를 움직입니다. 외교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외교는 말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설득하는가, 누가 더 강하게 요구하는가. 하지만 지금의 외교는 구조의 충돌입니다. 누가 시스템에 급소를 쥐고 있는가, 누가 없으면 시스템이 멈추는가. 한국은 말로 외교하지 않습니다. 빠졌을 때의 공백으로 외교합니다. 저는 중국 회의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리가 멈춥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 없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외교입니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 유럽연합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동맹.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입니다. 인구는 5천만. 영토는 작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제조업의 급소를 정확히 쥐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것들은 크기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한국에게 새로운 외교 체급을 만들어줬습니다. 중국의 선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었습니다. 일본을 제쳤다는 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먼저 부르지 않으면 멈춘다는 걸 세계가 인정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외교 서열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외교의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다. 체급에서 위치로, 크기에서 급소로, 말에서 구조로. 저는 모든 자료를 덮었습니다. 30년 외교 경력의 저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작지만 급소를 쥔 나라. 말하지 않지만 구조로 움직이는 나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요청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지면 세계가 먼저 멈추는 나라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외교의 체급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 풍경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30년 외교 경력. 30년간 쌓아온 확신. 그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항상 믿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중국은 일본을 부를 것이라고. 경제 규모가 크고 관계가 깊고 기술이 있는 나라를 선택할 것이라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체급이 아니라 급소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구조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읽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오랫동안 과소평가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판을 쥐는 나라는 아니다. 이것이 제 평가였습니다. 일본이 항상 한 발 앞서 있을 것이고 중국도 그걸 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부품을 만드는 나라, 중간 역할을 하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제조업의 급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것들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없으면 모든 게 멈추는 심장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우회할 수 없는, 지연시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비웃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외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 높이는 나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요구 조건을 던지고 압박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외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여기가 멈춥니다. 숫자로, 그래프로, 시뮬레이션으로, 현실로.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식. 이것이 새로운 외교였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빠졌을 때의 공백을 보여주는 것.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는 것. 이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처럼 급소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솔직히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이미 선점한 위치를 일본이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 배터리 시장 30%, 디스플레이 시장 80%. 이 숫자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 비웃을 때, 과소평가할 때 한국은 묵묵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세계 제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처음 경제산업성에 입사했을 때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이다. 기술 강국이다. 중국이 성장해도 일본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시에 저는 이 문장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장들을 읽으니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는데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 크기만 믿고 역사만 믿고 관계만 믿어서는 세상을 읽을 수 없다는 것. 외교 서열이나 경제 체급으로 세상을 판단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급소를 쥐고 있는가? 누가 없으면 시스템이 멈추는가? 누가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가? 누가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가?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에서 최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시간들을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순간을, 구조가 크기를 이기는 순간을, 조용한 전략이 큰 목소리를 이기는 순간을 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간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되었습니다. 빠지면 시스템이 멈추는, 대체할 수 없는, 우회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날 베이징에서 그리고 도쿄에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이 주목하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